상업 내용이에요. 약간 논설문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중수필은. 그래서 주로 거기도 나오지만 사회적, 시사적, 학문적,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셀러니, 경수필에 비해서는 주제가 무겁죠. 자, 그리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논리적 구조를 취한다. 이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우리 적중 파이널 교재로 오세요. 적중 파이널 교재로 오셔서 나무에 깃들여 81페이지. 혹시 변형 문제 풀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변형 문제. 잘 풀렸어요? 변형 문제 어땠어? 자, 변형 문제가 이게 좀 옛날 상록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내지. 작정하고 막 애들 골탕 먹이려고 내는 그런 문제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뭔 소리지? 하지만 이런 개념어나 이런 선지들을 지금 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사고의 깊이와 개념을 확장시켜줘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노했고 혹시 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때 그렇게 어렵게 내셨던 선생님이 지금 1학년에 안 계셔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어렵게 나올 거 대비해서 한번 풀어보는 나무에 깃들여 정현종 시인의 이게 이제 거기에 붙어서 나오는 시죠. 자, 요거 볼게요. 설명을 지난번에 원고지 끝까지 안 했지 않니? 원고지 거의 안 했어요. 원고지는 설명은 했지. 원고지라는 부조리극에 대해서. 네, 그냥 거의. 원고지 본문 안 하고 실험극, 부조리극에 대한 설명은 했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부조리극, 실험극에 대해서 써머리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실험극은 사실주의 희곡이라고 하고 사실주의 희곡과는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지. 리얼리즘은 사실에 가깝게 표현해내는 거잖아. 대사나 뭐 무대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실험극은 정말 실험적이야. 실험적이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실험극이니까 실험적인데 실험적이라는 게 45페이지? 예. 적중을 45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보편적이고 통념적인 것들 다 깨는 거지. 그래서 그런 도전, 그런 실험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항상 형식은 내용하고 연결돼 있지, 문학에서. 그러면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무엇을 그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실험극은 분명히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는 비판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 보면 여기서 그러면 일반 리얼리즘 희곡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인물, 배경, 사건, 무대, 장치 다 달라. 일단 이 무대 장치, 소품, 매우 상징적이죠. 철문부터 시작해서 소파부터 시작해서 뭐 입고 있는 의상이라든지 원고지로 된 의상이라든지 이게 다 상징적으로 되어 있죠.
그쵸. 쇠사슬이라든지. 아버지의 양복 등등등. 자, 그러니까 뭐 등장인물이 원고지 모양의 양복을 입고 쇠사슬을 차고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게 저게 뭐지 하고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다 장치라는 거지. 상징적인 장치예요. 쇠사슬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거기 가장이 묶여 있잖아. 아버지 교수인데 답답하고 억압돼 있는 느낌이 들죠. 그치? 구속, 억압. 그치? 그리고 철문 열고 들어가잖아. 철문 삑 해가지고 열어서 그럼 쿵 하고 닫히면 못 나올 것 같은. 역시 구속과 억압의 공간임을 보여주는 거야.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안락한,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 밖에 사회에 나가서 되게 힘들게 일하고 여러분들도 막 밖에 나가서 막 학원에서 공부하고 막 학교에서 너무 힘들고 집에 오면 그래도 와 쉴 수 있다. 정서적으로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끽 철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쇠사슬 묶여있는 거지. 집에서도. 그리고 소파는 원고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양복도 원고지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원고지 모양 알잖아. 원고지. 그치? 이거의 상징성이 뭐냐는 거지. 계속 똑같은 칸이 반복되잖아. 계속.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 원고지 칸이. 계속 반복되는 기계적인 삶. 또 이게 모양이, 그런데 진짜로 이 교수가 기계적으로 살고 있잖아. 그치? 기계적으로 ATM기가 돼서 살고 있잖아. 학자적인 어떤 열정이나 그런 거 없어. 그냥 처자식을 벌어 먹이기 위해서 완전히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 심지어. 그쵸? 자, 이런 장치들, 무대 장치, 소품, 의상 이런 게 다 상징이야. 다 상징. 그쵸? 이것도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시험곡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인물을 보면, 자,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 분장. 이게 첫 장면을 보면은 얘들이 복장이나 이런 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게 묘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도파민이 솟겠지만 나중에는 보세요. 이게 아주 충격적으로 하고 나오는 거지. 둘 다 복장이. 아버지는 원고지 입고 있고, 분장과 함께 또 이 행동, 과장된 행동.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가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이나 그런데 막 뒤지면서 돈 뺏는 거 봤어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과장된 행동이란 말이야. 분명히. 그리고 분장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말하는 거, 대사를 보면은 여기서 장녀하고 장남하고 장녀가 말할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세요. 달콤한 하품을 하고 계시고요. 그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건실한 가장이고 그리고 되게 잘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황과 불일치한 대사를 해.
자, 이렇게 배경, 소품, 인물, 그다음 대사, 물치한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거든. 풍자하는 거, 비판하는 거야. 그럼 어떤 부조리냐? 이게 어떤 부조리예요? 여기서 보면 주인공이 누구지? 교수. 중심 인물이 이 교수를 둘러싼 부인, 아들, 딸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인가? 정상적인 가족이에요? 아니잖아. 아버지를 쇠사슬 허리에 묶여있고 원고지 입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앞뒤에 보면은 이 작품 읽어보면은 계속 원고 쓸 것을 강요해요. 원고료를 받아야 되니까 처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만 갖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기계적인 삶, 그리고 희망 없이 그냥 어떤 학자적인 열정이나 그런 걸 젊었을 때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완전 기계화되어 있는 삶, 그냥 돈 버는 기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요런 우리 교수를 현대인으로 일반화했을 때, 자 봅시다. 소외되어 있어, 그지? 소외되어 있어요. 소외되어 있어. 소외된 현대인. 근데 이렇게 인간을 소외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여기서? 응? 그걸 좀 잘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이 왜 이렇게 됐지? 지금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남편을 소외시키는 거거든. 관심이 없어. 우리 아빠가 어떤지 상태에서 돈만 벌어오면 돼. 잖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교수인 아버지를 인간을 소외시킨 이 원인이 뭐냐는 거죠, 가족들이. 이 가족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바로 현대 사회에서의 그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소외된 한 인간, 현대인, 볼 수 있는 그 현대인의 모습, 현대인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부조리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장치들, 그리고 상징적인 어떤 분장, 과장된 행동, 그 다음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그런 걸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부조리극, 실험극의 특징, 그 다음에 소재의 상징성, 이런 게 나오겠죠, 시험에. 그럼 교과서 수록 부분 한번 볼게요. 장녀 좌측으로 사라진다. 자, 교과서 수록 장남이 얘기하는 거. 전 이 집 장남입니다 했는데 지금 자기소개하고 있잖아. 자기 집 소개하고 있고, 여기서 장남하고 장녀가 해설자 역할을 해요. 근데 등장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하지 않거든? 근데 실험극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실험극은 다 돼. 실험극은 배우가 막 관객석으로 올라와서 관객이 막 옷을 뺏기도 하고 뭐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결혼이라는 극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자, 여기서도 지금 특징이 해설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선지에서 서술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엄청 막 애들이 고민하고 헷갈려 하는데, 서술자 없습니다. 극갈래는 서술자라는 자체가 없어. 존재하지가 않아. 극갈래에는 서술자는 오직 서사갈래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술자가 없어, 극갈래는. 다만 이 대본에 보면 해설자가 있는데 그 해설의 역할을 장남과 장녀가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실험극에서밖에 없어요. 풍자극, 상징적인 풍자극이나 실험극밖에 없어. 아시겠죠? 장남이 그래서 자기소개,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가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이거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죠? 부모만? 부모의 책임 안
이거 부모의 책임만 강조하잖아. 그치? 부모의 책임만 강조.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님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풍자죠. 행복한 것. 자, 불일치. 소외되어 있고 서로 관심이 없고 비정상적인 가족 관계잖아. 근데 행복하대. 자, 자기 팔뚝시계를 보면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여기 나오네.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밑줄 쫙쳐.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죠. 이거는 실제와 반대된 상황이죠. 실제와 반대된 거잖아.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이지.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야. 한테는 관심이 없어. 가족 간에 기본이어야 할 관심, 애정, 신뢰 이런 게 지금 상실되어 있어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 밑줄 쳐봐.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 그 위에 늘 쾌활한 이것과 대조잖아. 더불어 철문 도어. 아까 철문 세모 쳐봐. 생각나는 거 뭐야? 구속, 억압. 가정에 들어왔는데 사장님 같아, 상무님 같아, 아들, 딸이.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교수 동그라미. 자, 아래 위 양복의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 밑줄. 틀에 박힌 기계적인 삶. 정해져 있는 삶. 이 기계적인 책밖에 도는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지. 원고지 칸투성이. 손에는 끔찍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 세모, 족쇄, 억압이죠.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들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서 끝이 없다. 자, 도어 밖까지 나가 있대. 이건 뭐냐면 집을 나가나 문 밖으로 나가나 문 안으로 들어오나 족쇄에 매여져 있다는 얘기야.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힘들게 앉는다. 지쳐있는 거지. 끊어주고.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본다. 외양묘사 중년의 퍽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어. 돌 같아. 돌. 죽은 것 같아. 지금 뭐지? 너무나 고단해서 지쳐있는 거야. 영혼이 없는 거지. 멘탈이 나가 있는 거야.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하고 토하는 큰 아픔. 토하는, 자, 세모 쳐봐. 아픔은 무엇에 두드려 맞아준 비명같이 들린다. 비명. 세모 쳐봐. 비명 같은 아픔. 비명.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들죠. 부정적인 상황이죠. 정서가, 내면이 지금 부정적인 거야.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자, 밑줄 쳐. 장녀가 플랫폼에서 나타난다. 장녀와 장남의 역할, 이렇게 해설자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실제와 반대되는 말을 하지. 장녀, 저희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아픔, 달콤한 동그라미 쳐. 저 위 비명같이 거기에다가, 자, 서로 대조되는 표시하세요. 쭉 살피고. 하품을 하신답니다. 아버지 소개를 하는데, 자, 이것도 전혀 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피곤해서 코를 고우시면서 자는 거죠. 이제 어머님이 돌아오세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역시 실제 내용과 다른 거지. 반대죠. 아이러니라고 해. 반어를. 그럼 우리 반어를 쓰는 반어의 효과는 뭘까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비꼬는 거거든? 비꼬는 거야. 일찍 늦게 오는 애한테 오늘 일찍 왔네? 뭐 이런 거. 너 시험 몇 점 받았니? 저 못 봤는데 몇 점인데?
30점이요. 잘 본 거지? 잘 봤네! 이런 기분 좋아요? 더 나쁘잖아요. 그치? 이 반어는 그래서 비판과 풍자, 비꼼, 여기도 지금 계속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정도로 아버지가 소외되어 있고, 아버지라는 현대인으로 상징되는 아버지가 이 가족 안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이 반어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풍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첫 동그라미. 과거에도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헝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밑줄. 부인도 처도 관심이 돈이야.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턴다. 이번에는 가방을 털어. 돈푸스러기 몇 점을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한다.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된 거죠. 그쵸? 그 잠자는 남편 주머니 뭐 다 뒤지고 가방 뒤져가지고 돈 있는 거 다 이렇게 하고 깨워가지고 막 일하라고 하고 이런 거 분명히 과장된 액션이란 말이지. 실험도 부조리극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각각 인물의 캐릭터가 나와. 각각 이 가족, 이 패밀리의 캐릭터가 나와. 자, 처는 굉장히 속물적이지. 그치? 처, 장녀, 장남. 자, 속물적이고 이기적이지. 인간미가 없는 거죠. 그치? 인간미. 인간적인 어떤 애정이나 유대가 전혀 없어. 아빠 이꼴 돈이야. 띵띵띵 누르면 쫙 나와야 돼, 돈이. 그런 ATM. 속물적인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 있단 말이지, 가족들이. 자, 이렇게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가족들, 물질주의적인 현대 산업사회. 그래서 소외된 인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되면서 인간이 소외되는 거야. 그걸 그린 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거 기계화된 그리고 소외된 인간성을 상실한 채 소외된 그리고 기계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풍자의 대상이 교수이기도 하면서 교수의 어떤 삶, 소외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처나 장녀나 장남도 지금 다 풍자의 대상이에요. 물질주의적이고 속물적인 현대인들. 애정과 어떤 인간미를 상실한,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인간이요. 자, 그래서 부조리극, 실험극 딱 떠올리면 뭐냐면 상징적인 장치, 상징, 과장, 반어 등을 통해서 뭘 한다? 풍자, 비판하고 있다.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 오세요. 시. 나무에 깃들여 볼게요. 저는 정현종 시인의 81쪽. 자, 요거 생태시인데 생태시라고 하는데 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응용이 돼서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생태중심주의, 생태주의가 뭘까요? 생태시라고 하면
자연 중심. 자, 조금 더 구체화하면 생태계가 뭐지? 생태계? 하나의 자, 요거에 설명할 때 잠깐 볼게요. 우리 중세 때는 신중심주의 사회였어. 그쵸? 신중심. 근대는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지? 니체가. 그치? 그래서 인간중심 사회가 왔어요. 자, 그런데 현대는 인간중심주의가 엄청난 폭력을 초래한다는 걸 알게 됐어. 좀 더 근대화되고 문명화되고 지성화된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생태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생태계가 하나라는 얘기지. 이게 다 하나야. 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살아있는 것들이고 다 존중되는 것들이야. 존중받아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근대만 해도 인간이 어떤 지배자의 위치가 돼서 자연을 정복하는 게 허용됐단 말이지. 왜? 인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고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팽배했으니까 인간이 자연에 우위했었어. 그치? 지위가. 그래서 뭐 자연 뭐 쓸고 뭐하고 그래서 지금 환경 문제가 난리 났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뭐 기후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닥쳐올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4차 산업으로 이게 산업이 이동기잖아. 지금 그 이동기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 지금 직업의 한 50% 정도는 없어질 거야. 앞으로 20년인데 3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0년대가 되면서 2000년 뭐 밀레니엄이다 보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났죠, 여러분들은. 몇 년이지? 2009년이지. 참 어리다. 2000년.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 2000년대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이런 시대가 올 거야라고 했는데 이세돌이라고 아나? 네.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거 그때 그거 생각나요? 아, 네. 생각나? 어렸을 때 했지? 소리 때. 초생 때야? 네. 그때 이게 너무 센세이셔널한 거지. 그 AI가 인간을 이겨버린 거잖아. 그때 생각보다 이거 빨리 오겠는데? 했는데 지금 챗 GPT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상용화 직전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예를 보통 기자보다 어떤 재난 기사 있지. 그거를 AI가 하면 금방 봐. 한 3시간 걸릴 거 한 10분에 쓰는 거고. 변호사? 또 막 판례 같은 거 막 한 달 동안 뒤져야 되는 거 AI가 뭐 1시간이면 뒤져주고. 병원 의사? 약사? 뭐 이게 거의 다 AI가 굉장히 많이 침투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 잘났다고 하고 계속 개발을 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인간한테 여러 가지로 위험이 닥쳐요.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자승자박하는 거지. 자승자박. 그럼 이런 시대에는 누가 살아남을까? 옛날처럼 사고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AI를 잘 다루는 사람 오케이. 그렇기도 하겠지만 AI가 할 수 없는 것 뭘까요? AI가 할 수 없는 뭔가 창의성을 가진 직업이 뜨겠죠. 굉장히 새로운 직업이 이제 많이 나올 거야. 4차 산업 딱 직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의대 열풍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리고 의치한 약수면 의대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과 가고 이과에서 의치한 약수로 빠져버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공대라든지 카이스트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똑똑한 애들이 그래야 되는데 거의 순위 이천 약수로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옳은 현상인가 앞으로의 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나는 어떻게 이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 다 차려진 밥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딱 차려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이게 얼마나 럭키하고 얼마나 지금 다행인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창의성이 안 생겨. 이게 지난번에도 한 얘기지. 버려져야 된다니까. 눈 떴을 때 길바닥에 나 혼자 있어야 돼. 그래야지 how to에 대한 생각이 생겨요. how to. 어떻게 하지? 나 지금부터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그런 생각이 없잖아. 어떻게 살지 공부하는 사람, 고민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공부만 하면, 주어진 거를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은. 근데 그게 하나의 과정,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 앞으로는 거기서 머물면은 도태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시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인간 중심의 사고로 살면서 이렇게 막 급변하는 시기에 와서 이 생태계 문제도 되게 심각해졌거든. 환경 문제도.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런 반성과 함께 생태 중심.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야. 일부. 이게 전체 집합이면 부분 집합인 거지. 인간은. 여기에 여러 가지 부분 집합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포함된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이 생태계에서는 죽어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다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뭐냐면 공존의 가치예요. 공존. 너랑 나랑 공존하자. 공존. 이 공존의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면에서. 근데 이 공존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지금 막 경쟁, 대결 그런 구도가 인간에게 도파민을 많이 주나 봐.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자꾸 치닫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존해야 돼. 공존.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생태계 중심의 생태주의적 관점을 가진 생태시는 공존에 대한 시가 많아요. 공존의 가치를 얘기해. 그리고 나눔, 배려, 그리고 공존을 하려면 포용해야 돼. 타인을, 나와 다른 것들, 타인을, 타자를 포용할 수 있어야 공존해요.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태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이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존중받아야 돼. 슬견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생명의 그 가치는 다 똑같아. 인간이 더 가치가 높고 만물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또 굉장히 폭력적인 거야. 이건 다 같고 그러려면 이 생태계가 잘 유지되려면 나눔과 배려와 포용의 가치를 갖고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으로 보세요. 이 시를. 나무들은 시가 얼마나 짧아. 근데 짧은데 참 깊은 가치가 들어있죠. 거기 보면 난대로가 그냥 집 한 채 내묻혀봐. 나무들이 그냥 나무들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그냥 집 한 채야. 나무들은 집 한 채. A는 B. 뭐죠? 표현수사법? 은유법이죠. 비유 중에서 은유법이야. 집 한 채라고 하면 집 한 채의 속성이 뭐지? 집의 속성이 뭐예요? 쉴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쉴 수 있죠. 자,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새들 동그라미 벌레들 동그라미 거기 이게 생태계의 이론들이잖아. 거기 집에 즉 나무에 깃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사람들 세묻혀. 나무 동그라미 사람 세모 서로 대조되는 대상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까맣게 모른다. 까맣게 색채연해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동그라미 깃들여 사는지를 자기들이 사는지를 하고 자 이거 느낌표 땡 했네. 영탄법. 그리고 순서 바뀌었지. 모른다 뭐뭐 하는지를 도치법. 그죠? 자 이런
이거는 지금 한쪽 대상을 여기서 시적 대상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의 대상은 예찬하고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의 대상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뭐지? 나무. 나무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사람, 인간들, 사람들, 자기들이라고 나왔는데 사람들, 그 위에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자, 어떤 면에서 대조가 되니? 나무는 집합체가 돼가지고 새도, 벌레도, 사람도, 모든 자연물을 뭐하고 있어? 포용하고 있지. 그쵸? 들이고 있잖아, 자기 안에. 들어와. 다 들어와. 우리 집이야. 다 와서 살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까맣게 모른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몰라 이거지. 즉 포용이라는 생태주의. 라면 사람들은 포용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적 대상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나무는 예찬의 대상이야. 자, 사람들은 현대인들이지.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작가의 생태주의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생태주의적 가치관. 그래서 쓰인 수사법 다 얘기해 볼까요? 자, 이건 시상의 전개, 대조, 대상의 대비, 대조. 대비하고 대조의 차이는 뭘까요? 대비하고 대조 같은 개념은 아니야. 대비는 비교가 되는 거지. 대비는 비교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대비가 더 큰 개념이야. 대조는 그 비교 중에서 서로 반대되는 거, 상대적인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비라고 해도 되고 대조가 더 정확하지. 얘랑 지금 속성이 대조되는 거잖아. 그래서 현대인들, 인간중심주의, 현대인들 비판. 그리고 지금 나무를 예찬하고 있죠. 뭐 여기서 보면 1번 문제 보면 이 시에서 표현상 특징이야지. 표현상 특징 같이 해봅시다. 표현상 특징. 은유, 나무는 집안체. 그 다음에 도치. 도치 순서 바꾸는 거. 그 뒤. 까맣게 모른다. 자기들은 실은 얼마나 깃들여 사는지를 하고 느낌표. 영탄. 자, 이렇게 그래서 생태적 사유가 사고, 깊게 사고하는 거지. 그래서 포용의 가치,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표현상 특징으로. 표현수법이 더 없나? 자, 여기에 색채어가 나와 있어요. 뭐죠? 까맣게. 그렇죠?
색채어를 사용했네.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인가 이게? 까맣게 보인다. 색채어를 사용했는데 시각적 이미지인가요? 시발노트 어디 갔어? 그거 갖고 다니면서 보세요. 시발노트 있지? 있는 사람 지금 거기 보면 각종 개념어 있지 사전. 그거 처음에 정의된 거 그거 보면 개념어 사전이에요. 그게 심심할 때 읽어 그냥.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한 권만 미리 준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문학은 다 개념어거든. 자, 1번 문제 같이 해볼까? 1번? 이시 1번 문제. 인식의 본질적 특성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좀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뭐냐면 주제야. 주제. 본질은 뭐냐? 왜 그래 왜? 남자들끼리 서로 손잡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해받아. 그래서 뭐야? 돈 게임. 자, 1번 문제 풀어봤어요? 3번이에요. 3번? 왜 3번인지 한번 설명해 볼까? 생태계라는 게 결국 관계만이야. 맞아. 관계만. 생태계에서 어느 지점이 깨지거나 없어져 버리면 생태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돼 있고 다 살아있는 것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공존해야 돼. 당연히. 자, 근데 뭐 이거는 그런데 말을 이렇게 2번 보면은 중충관념의 중충적 심화를 통한 우주적 질서의 탐구, 의식의 변증법적 전개를 통한 문명사적 비전의 제시, 시선의 미시적 확장을 통한 생태적 진실의 발견, 감각의 복합적 중첩 겹치는 것, 초월적 가치의 구현. 여러분은 이렇게 나오면 답을 어떻게 찾아요? 나올 수도 있잖아. 어? 아, 이제 찍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 보잖아. 시간이 있어. 시간이 없으면 찍어야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자로 추측하는 한자로 되는 이게 다 한자기 때문에 개념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시험을 바꿔서 끼워왔어요. 그럼 시상전개가 뭐예요?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어떤 형식으로 주제를 형상화하는 어떤 형식? 좋아. 구성 원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전개 방식이 그런 게 시상의 전개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무슨 계속 헛소리들이야 다. 이거 어떻게 찾아? 키워드? 그래서 3번? 2번? 근데 이게 이럴 때는 이제 뭐뭐를 통한 뭐뭐 이렇게 나왔을 때 뭐뭐를 통한 뭐뭐 근데 정말 모르겠어 잘 말이 어려워서 그러면 뭐뭐를 통한 일단 뭐뭐 뒤 걸 먼저 보는 거지. 이게 결론이잖아. 우주적 질서 탐구 문명사전 비전의 제시 초월적 가치의 구현 실존적 의미의 확장 이거 다 개소리 헛소리잖아. 그치? 근데 생태적 진실 이거는 주제랑 맞닿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 시선의 미시적 확장?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걸로 보고 답을 보자면 시선의 미시라는 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살펴본 거지. 얘들아 거기 왜 이렇게 남자들끼리 친해? 응? 왜 그래? 누가 누굴 좋아하는 거야 지금? 뭐하나 개인이? 거기 저기 도원이가 얘기해봐봐.
시선의 미시적 확정에 대해서. 너 이거 미분 적분하잖아. 그죠? 맞아요. 미분할 때 그 미랑 똑같은 말이야. 쪼개서 본다, 디테일한 걸 본다. 이게 들여다보니까 벌레, 새들 조그만 거 다 보이잖아. 그쵸? 그게 다 생태계의 일환이라는 거지. 생태계의 다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시적으로 확정시켜서 생태계 전체의 진실을 바라보는 거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냈었어서 뭐지? 하다가 이제 시험이 끝나버리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됐고 잠깐 이생규정전 그 부분 해야 되죠? 자 5분만 쉬었다 갈게요. 내 작년 시험 쉬어서 문항만 이렇게 이번에 문항만 나왔을 때는 좀 미시세계, 거꾸세계.